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월요일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임금님 귀의 캔디님, 예, 앙팡님, 아즈라엘님, 정시호님, 심은정님 쭉 오셨는데요. 임금님 귀의 캔디님이 오늘 전원 좋아요 누리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원 좋아요 누리기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오늘 들어오신 분들 전원이 다 좋다? 누리기, 예, 누리십시오. 예, 누리십시오. 최주류를 라이브로 누리시는 기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이야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주류는 주로 경제와 투자 쪽에, 그리고 국제 정치 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투자 쪽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미국 금리 인하 국면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 회사의 전략가들, 펀드 매니저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5인에게 자, 당신들의 전략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뭐 매경에서 무슨 미래에셋, 삼성증권 뭐 이런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들에게 5인에게 물어봤다.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어떻게 투자할래? 월가의 투자가 5인에게 물어봤더니 사이라 말릭이라는 여성, 예, 월가의 투자가는 말릭은 이렇게 말했군요. 주식시장이 경기 하강 또는 경기 침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 인하가 의미하는 거는 경기가 여하튼 꺾일 것 같다는 거니까 꺾일 것 같다는 그 어떤 페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t might be a while. 이렇게 조금은 한동안 걸릴 거야. Before the stock market feels any real pain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략은 한 12개월 정도 걸렸고 그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12개월 동안 사실은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돈은 아마도 주식시장으로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금리가 이제 아무래도 인하가 되면 뭘 의미하죠?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던 미국채가 앉아서 그냥 투자하면 가장 안전한 연방정부의 국채, 채권을 사면 5%를 그냥 먹잖아요. 5%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게 2025년 말쯤 되면 3.5%라고 제가 페드의 연준위원들을 예측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채권에 투자를 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많이 선반영됐을까? 늘 투자는 선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선반영됐을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보다는 더 위험한 하지만 더 수익을 주는 하지만 뭐 망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미국의 뮤니서펄 본드 그러니까 지방채 우리로 치면 지방채죠. 뭐 시카고 지방채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파산 선언을 해가지고 과거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다음 단계 정도가 아닐까? 그래도 꽤 고금리를 주는 지방채가 그 픽스드 인컴, 예, 고정적으로 당신이 매달 또는 매분기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꽤 높은 하지만 망하지는 않는 뭐 이런 거 아닐까라고 말릭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나 하강이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타이밍을 잡아서 경기 침체나 하강이 올 그때까지는 내가 돈을 놔두고 그 이전에는 뭐 그 주식시장에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지라고 타이밍을 잡는 거는 멍청한 짓이다. 다만
다운턴 할 때 경기가 하강이나 또는 침체 국면에서 살아남을 정도의 굳건한 포트폴리오. 예,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지방채, 미국 지방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롭 아넛이라는 투자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에 높게 올렸고 5.25까지 올렸었잖아요. 그랬다가 0.5%포인트 내렸는데 비컷을 했는데 너무 높게 올렸었고 금리 인상 기간을 너무 길게 가져갔다. 그게 나중에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당장 발을 빼란 이야기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네요. 왜냐하면 마켓은 이미 프라이스드 인, 예, 금리 내려갈 거 예상하고 주식시장은 이미 그 경기 하강 국면을 예측해서 경기 또는 경기 침체까지 예측해서 상당히 선반영돼서 많이 빠졌어. 예? 그래서 지금 막 서둘러서 판다고 그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는 거는 지금은 당연히 경기 하강이나 경기 침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일 거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밸류주, 가치주, 우리가 자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가치주를 바로 자산주라고 번역하는 것도 조금 좀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성장주 영어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stressing value over growt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조금 더 그 강조점을 두고요. giving a closer look to non-US stock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말고 그 다른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거를 좀 볼까? 여기도 아마 미국 주식의 매그니피선트 7도 그렇고 S&P 500도 그랬고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별로 떨어진 것도 없으니까 가격적으로 더 들어갈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전부 5명 모두 별로 그렇게 이거 푹 들어가세요. 어디에 막 팍팍 들어가세요.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는 없습니다. 리차드 번스타인도 아까 뭐였죠? 미국 지방채 이야기했었고요. 이 사람은 그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이 낫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었고요. 리차드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도 M7 매그니피선트 7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주식 쪽에서도 중소기업들 쪽이 좀 낫지 않나? 또 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되는 그 시기 때 나름대로 이제 수익을 보면서 버텨왔잖아요. 망하지 않고 금리 인상기 때 버텨오고 금리 인상기 때 영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면 수익을 얻었는데 그 미국 S&P 500에서도 요 주식들은 별로 안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중소기업들까지 이익이 증진이 되는 국면에서 지금까지를 그 국면으로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왔고 거기에서 버텨왔기 때문에 이게 순환주기로 보면 살아남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이익을 보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그 혜택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낫지 않을까. 리차드 번스타인은 미국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KT 닉스는 네 번째죠. KT 닉스는 어차피 돈은 증가하는 거 아니냐. 금리는 인하하니까. 그러면 유동성 높아지면 주식시장에 늘 굿이었잖아. 일반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데 닉슨도 너무 오른 성장주 말고 지금 M7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1, 2, 3, 4.
그러고 보니까 그죠? M7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그로스스탁 성장주나 뭐 이런 쪽보다는 제약주나 건강보험 관련주. 제약주는 뭐죠? 배당도 꾸준히 주고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존슨앤존슨도 그렇고요. 다 그다음에 이익이 꾸준히 나죠. 이익이 꾸준히 나. 이익이 지속적으로 나. 급답 업다운이 심하지 않아. 주식 가격도 막 팍팍팍 오르지는 않고 팍팍팍 내려가지도 않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상향하는. 그래서 이익이 일정한. 그리고 대출 관련 비용이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관련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 이것도 이제 한국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글로벌 부동산주, 인프라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는 미국의 제약주나 건강보험 관련주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비용이 줄어드는 금리 인하 혜택 때문에 글로벌 부동산이나 인프라 관련주 이것 때문에 최근에 경제신문들이 부동산 리츠 글로벌 부동산 리츠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같은 논리죠. 그다음에 잭 에이블린이라는 친구 마지막이죠. 이 사람도 중소기업 이야기하네요. 미국 내에서는 테크 자이언트 쪽보다는 테크 자이언트 아까 M7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테크 자이언트보다는 중소기업들 쪽이 나을 것 같다. 아까 사이클까지 이야기하면서 중소기업들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죠. 중소기업 쪽이면 S&P 500에 M7을 뺀 것 또는 러셀 3000이든가요? 예. 요쪽은 중소기업 쪽이니까요. 우리 그쪽에 뭐 중소제조업 요쪽으로도 이제 훈풍이 들어갈 시기다.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렇다. 국제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다른 쪽이 뭐 환이 좋아지겠죠. 예, 원화가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 원화는 그렇게 팍팍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예, 일본은 뭐 그때 금리를 한번 인상시키고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미래의 한국 경제보다는 더 좋게 보는가 봐요. 예,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되면 왜 그럴까요? 역시 중국 때문이겠죠. 예,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의 기타 국제 시장 아무래도 이제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사실 2년 동안 이머징 마켓에서 강했던 곳들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원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브라질 국채도 좋았었고요.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그 과거에 수출 제조국들 독일이랄지 한국이 안 좋았는데 그 이제 그 에너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에너지 관련 주들도 부상을 했지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들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국가들은 뭐 조금 각광을 받았었죠.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 다음에 제조업이 옮겨갔던 뭐 베트남 뭐 이런 것들. 근데 제조업이 이렇게 그 중국 위주에서 이렇게 조금 대체제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한국,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 한국이 지금 제일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타 국제시장은 바로 이머징 마켓에 한국이다. 이때는 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 것 같고 자원 관련국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주인이 결정되길 때까지는 너무 앞서서 너무 많이 어떤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거는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해외 투자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네요. 공통적으로는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을 주목하라. 한 3표 정도 받았네. 5개 기관 투자가 중에 3표 정도 받았고 아까 지방채 그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도 한국 국채 다음으로 뭐 괜찮은 채권 그것보다는 신용등급이 조금 낮지만
망하지 않고 하지만 금리는 더 줄 수 있는 이자는 더 줄 수 있는 그런 채권 꽤 많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배당주에서도 가치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0에서 60%는 미국 S&P 뭐 전체로 가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여기 뭐 특정을 딱 꼬집어서 중소기업 주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사만 가지고 그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아직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S&P와 요 그 한국의 고배당주 가치주 뭐 이 정도의 묶음 그다음에 채권 그 정도 가지고 가면 그리고 살짝 금 한 10% 가지고 가면 그 정도면 완벽한 포트폴리오로 뭐 이렇게 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아까 그 경기 하강기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에 이제 성장주는 S&P 500에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카노미스트에서 우리가 모든 신문들이나 잡지들은 섹션을 만들잖아요. 국제면, 뭐 건강면 이렇게 섹션을 만들죠. 근데 이제 주제별로 섹션을 나누기도 하죠. 김건희 의혹 관련 뭐 이렇게 섹션을 나눌 수 있겠죠. 지금도 사실은 정신이 제대로 바뀐 언론사라면 김건희 의혹 관련해 가지고 섹션을 만들어야죠. 한국의 김건희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소제목 달아서 쫙 기사를 이렇게 그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그런 언론사가 있나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양평고속도로 최상병 사건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최근에 공천 개입까지. 근데 이카노미스트는 최근에 이런 섹션을 만들어 놨어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 섹션의 제목이 여기에는 뭐 미국 금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 얼마나 위험하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주제별로죠. 최근에 뭐 경향들 흐름들 한 달 두 달간에 이스라엘의 전쟁들이야. 제목이 이스라엘스 워야. 근데 전쟁이 하나가 아니야. 워즈죠. 전쟁들이야. 누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데 주어를 얘네들은 박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무서워서 못 받는 건지 뭔가 터부시하는 주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스라엘의 전쟁들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매우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저지르고 있다. 그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한 4개 정도 나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가 유럽 전역에 반 이스라엘 감정이 높아져 있다. 그래프까지 딱 그려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프 보여주시면 이 이스라엘에 관한 적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각 나라마다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야, unfavorable, favorable 해가지고 favorable, unfavorable이 뭐 한 60, 70 가량 되잖아요. 그런 나라도 굉장히 많아. 네? 지금 뭐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저머니, 독일, 프랑스 가장 중요한 나라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요 쭉쭉쭉 이렇게 돼 있죠. EU 중에서. 그 다음에 favorable은 쭉 떨어져 있죠. 뭐 20 이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지. 그렇죠. 이걸 그냥 보여주죠. 이게 이 소고 언론의 타성에 젖지 않는 쓰던 대로 쓰지 않는다. 대중의
어떤 대중과의 소통을 진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왜 이 기사의 제목은 이스라엘에 관한 적대적 감정이 이렇게 높은데 왜 유럽이 이스라엘을 아직 안 버리지? 이게 제목이에요. 유럽이 왜 이스라엘을 안 버리지가 제목이야. 응?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반이슬람 세력 있잖아요. 반이슬람. 이슬람에 관한 어떤 적대감도 늘 있어 왔으니까 그게 이제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우파, 특히 극우파들이 무조건 이스라엘 편인데 근데 그 우파에 대한 국내 지지 여론이 지금 뭐 30% 40% 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직도 유럽이 못 버리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는 다른 게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편적 정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한국 언론은 한겨레 정도만 지적하죠. 근데 이런 여론조사까지는 못하지. 이렇게 대형 여론조사까지 해서 뭐 각 나라별로 다 해가지고 하지는 못하죠. 근데 또 이스라엘이 이거 참 못된 짓 하고 있네 라고 말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어르신들이 막 혼내니까 반미라고 막 하니까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다 반미네요. 독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종북이고 뭐 그런 거죠. 세상을 그렇게 그 좌우의 잣대, 흑백의 잣대로만 절대 보면 영원히 갇힌다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제가 가끔 들어가 보는 퓨 리서치에 또 좋은 게 나와 있는데 그 20년 특집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쭉 이렇게 이제까지 했던 중요한 여론조사들 쫙 해놨어요. 근데 2005년부터인가 돼 있죠. 그 그래프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한테 관심은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이니까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선호도 변화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2017년이 언젠가요? 트럼프 당선이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졌죠. 아마 그 반중 정서를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저는 언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너 누구 고를래라고 하면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저는 미국 골라요. 저는 친미예요, 친미.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르지는 않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간을 두고 우리의 이익에 맞게 천천히 별 표시가 나지 않게 중국도 마음 상하지 않게 충분히 미국 편에 있다는 걸 미국한테 암시만 하면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 5년의 가장 큰 패착은 바이든한테 바로 붙어버린 것. 바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냥 자유가치 동맹 흔든 것. 그걸로 한국 경제의 모든 게 결정됐다. 한국의 국익이 크게 손상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한테 뭐 이렇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뭐 누구 중에 할래? 그러면 당연히 저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미국 합니다. 미국 하는데 윤석열처럼 멍청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드러내놓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중 갈등이 타협이 되길 원하죠. 그리고 타협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저 멍청한 놈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많은 미국의 언론들은 끊임없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레이 달리오 이야기했지만 레이 달리오도
뭐 이야기합니까?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아야 된다. 국내에서 너무 갈등을 극대화시키지 말고 인터널 컨플릭트를 좀 조절해라. 공화당, 민주당 그렇게 싸우지 말고 타협해라. 미중 갈등, 전쟁까지 가면 큰일 난다. 어느 순간에 타협하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익을 양보하는 게, 나눠 먹는 게 낫다. 이게 투자자 관점이에요. 어떤 놈들이 이념에 지금 눈이 씌어가지고, 예? 그냥 미국으로 바로 붙고 중국이랑 절연할 듯이 그렇게 초기에 1, 2년을 합니까? 멍청한 대통령과 그 옆에 있는 간신들 무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뭐 그러면 뭐 중국 편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중국 편들라 그랬어요? 중국도 다 알았어요. 예? 그냥 티만 내지 말고 그냥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까지 해보는 게 좋지 않아? 우리도 좋잖아요. 시간도 벌고. 이러다가 닭줬던 개마냥 미국이 중국이랑 뒤에서 손잡으면, 그리고 뭐 한 5, 6개월 후에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야, 쟤도 손잡았대. 그 전에도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손 잡아야 된다라는 조언도 많이, 포린 어페어스도 계속 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뭐 외교 기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국은 그런 거는 없죠. 그냥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냥 너무 당견이죠.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 투자에도 도움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못 먹고 사는데. 예, 여기까지 해야 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금요일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책은 제가 책을 냈던 그 어떤 그 바다 출판사라는 곳의 책인데, 제가 흥미롭게 그 이 책 소개를 봐서 한번 책 좀 읽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좀 출판사 사장님한테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어제 봤는데, 박정재 교수라고 제가 예상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시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그걸 다 증명을 한 거죠. 고기후학과 고생태학 연구를 하셨고요. 왜 근데 한국인의 기원을, 이게 주로 경제 이야기 아니었냐? 최경영?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경제가 뒷부분에 가면 그 주식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를 저는 인문이나 사회 또는 소설 뭐 각종에서 얻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식이랑 굉장히 많이, 경제랑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제시하는 것들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3가지가, 첫 번째는 기후에 따라서 변한다. 특히 사람이 이동하는구나. 기후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구나. 다 증명됐네. 세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지정학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또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우리 주변 환경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책의 주제는,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개방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닫히고 폐쇄적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반과학적인가,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이고 무지한 생각인가 라는 거를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책을 저기다 놔뒀는데, 박봉님 잠깐만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에서
좀 이렇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이 책입니다. 한국인의 기원이라고 박정재는 지은 사람이 박정재인데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고요. 고기후학과 고생태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주제는 기후변화. 한국인은 어디에서 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어느 쪽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지금의 기후변화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가? 자, 미리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 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신생대 제4기 홀로세 메갈라야절 예,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홀로세하고 인류세가 이 책에 주로 나오거든요. 인류, 인간이죠, 인간. 홀로세라는 거는 1만 17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해져서 좀 살만한 시기가 도래해졌다.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신석기가 시작됐다. 농경문화가 시작됐다. 이게 홀로세고요. 그때부터가 이제 홀로세라고 그 지질학자들이 부르는 거죠. 인류세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파울 크리천이라는 사람이 2000년대 초에 처음 제안한 건데 인간이 지구의 지질층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네.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나 버렸어. 인간이 바꾼 증거. 그래서 인류세가 시작된 시점을 신석기 혁명, 그러니까 농경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유럽이 아메리카를 침입했죠. 콜럼부스. 예, 이거는 아마 이철 박사가 그때 번역했던 그 책에도 리루가 해석했던 그런 세계 문명의 발전에도 비슷한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농업혁명, 그다음에 그 지리적인 발견의 혁명, 유럽의 신대륙 발견,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데 대략은 대가속기, The Great Accel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1950년대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고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마구마구 이제 탄소가 분출되던 시기, 이때를 지질시대로 본격화된 그 인류세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414페이지에 그래서 어떤 종족이 한반도로 왔나 결론이 나와 있어요. 414페이지면 한참 후죠. 한참 후야. 그 앞에는 뭐냐면 그냥 전부 그냥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님의 실증 자료예요. 그냥 우리는 어디서 왔고 저기 아프리카 이부 미토콘드리아 방법이 1980년대까지는 유행을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유전자 분석으로 훨씬 더 정교해졌고 아프리카 이부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쭉 넘어온 사람들이 유라시아 거쳐가지고 이렇게 쫙 아메리카까지 퍼졌던 그런 기존의 이제 학설부터 좀 더 정교해진 학설까지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쫙 소개를 이런 걸 너는 근데 이런 거 왜 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도 있을 텐데요. 고재열 여행 감독이 옛날 시사인 기자가 뭐 코카서스 산맥을 간달지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를 저도 한번 코카서스 산맥 고재열 기자 말고 이제 혼자서 친척이 거기 뭐 그루지아 옛날에 과거에 그루지아죠. 조지아 공화국에 살아서 그쪽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중앙아시아나 그런데 넓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좁게 사는 그 대자연 속에서 그냥 바로 겸손하게 돼요. 바로 겸손하게 되고 이렇게 그 한 몇만 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몇만 년의 이 그랜드한 실제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증거를 들이대면서 보고 있으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어떤 대자연 그리고 어떤 섭리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
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처 뭐가 작용을 하는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식이라는 게 참 짧다, 유한하다. 예. 그리고 한정돼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종족이 한반도로 왔냐면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구절의 414페이지 정도에 8200년 전에 추위를 피해서 아무르강 유역에서 온 수렵 채집민 채집 집단 8200년 전, 그 다음에 3200년 전에 랴오뚱 등에서 이주한 농경민 집단. 물론 뭐 8200년 전에 왔던 사람들 중에 또 남아 있었겠죠, 한반도에. 여기가 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추웠다가 이 북방이 추웠다가 뭐 괜찮아졌다가 유목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수렵 채집이니까 이제 양도 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주로였을 텐데 수렵 채집을 하다 보면 왔다 갔다 이동을 많이 하고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 한 동물을 끝까지 쫓아서 그 동물이 지칠 때까지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바지런히 돌아다니는, 근데 굉장히 장기로 돌아다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때문에 동물들을 다 죽여서 사냥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큰 맘모스부터 코끼리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서 결국은 지쳐 죽을 때까지 추적한 다음에 한꺼번에 공격을 해서 협동을 해서 죽여서 그거 가지고 날아먹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쫙 이렇게 번성을 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부터 유라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까지 막 다 간 거예요. 걸어서.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럼 여기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인적 이동이 책에 말입니다. 과거 한반도인의 형성에 관여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처음부터 씨앗이 또는 밭이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헛 생각을 하지 말자. 반과학적이고 비과학적 생각을 하지 말자. 예. 그냥 우리는 다민족이었다. 예. 황인종이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단일민족인가? 페이지 386. 이주 과정을 Y 염색체 데이터와 연결해 살펴보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이동 범위가 넓은 남성을 통해서 Y 염색체가 전달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염색체는 O2 계통이고 이게 약 40% 정도 된답니다. 다음이 O2 1B 35%. 조머닌이라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인 것 같은데 그쪽 D계통이 일본인들에게 많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Y 염색체 구성은 서로 유사하다. 이거는 뭐 과학자들이 다 말하는 거죠. 한국인과 일본인이 Y 염색체 구성은 가장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40%가 O2 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O2 계통이 현대 중국인에게서 많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역시 북방 쪽에서 황허 쪽이나 여기는 랴오호 쪽이죠. 그쪽에서 내려왔다. 뭐 이게 요하 쪽에서 내려왔다라는 게 많이 확인된다.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렇게 차례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기후와 한국인의 미래에서 우리의 다양성, 넬슨 만델라를 특별히 기후와 한국인의 미래 첫 그 5부의 챕터에 이렇게 아주 저는 이걸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예. 이렇게 넬슨 만델라가 쓴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첼 카슨이 쓴 말도 써놨는데 두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의 다양성 그리고 종교, 인종, 언어, 문화적 전통의 차이는 평화로운 공존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의 원천이다. 넬슨 만델라. 우리 힘의 원천은 믹스다. 믹스된 거다. 우리 자체가 믹스고 우리 세계가 믹스고 우리 인류가 믹스고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다른 믹스들에 대해서도
너도 믹스냐? 나도 하이브리드야. 라고 받아들이는 개방된 마음이 필요하다. 필수 불가결하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넬슨 만델라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레이첼 카슨이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경이로움과 실상에 명징하게 다가갈수록 알면 알수록 욕구는 파괴의 욕구는 줄어들 것이다. 우리 기후 파괴를 하고 있는 자들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파괴를 하고 있는 자들, 트럼프나 윤석열 같은 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경이로움과 실상에 명징하게 다가갈수록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될수록 이거 파괴의 욕구는 줄어들고 조금이라도 보존하고 살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깔끔하게 죽는 게 후손을 위해서 최고구나. 라는 것. 조금이라도 덜 파괴하고 죽는 게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인류세가 뭔지 말씀드렸죠? 예. 인류가 만든 지질학적 세기, 1950년대를 50년대 이후부터를 주목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때의 또 다른 이동, 변화, 적응, 공존 또는 멸망, 투자의 키포인트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상상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환경과 기후변화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445페이지에 티핑 포인트가 나와요. 티핑 포인트가 나오는데, 티핑 포인트가 이런 게 나옵니다. 온난화가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지구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과거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기후 조건인 초간빙기로 들어설 것이다. 초간빙기라는 거는 엄청 따뜻해진다는 거죠. 엄청. 예. 그래서 겨울보다 여름이 더 지독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기후의 쏠림, 왔다 갔다 태풍, 무슨 홍수, 가뭄 이런 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생존한 사람들은 고온과 가뭄을 이겨낸 적응력 그 앞에 생태계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인류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생태계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인류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생존한 사람들은 고온과 가뭄을 이겨낸 적응력 높은 동물과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저위도의 사람들은 중위도로 향하고 중위도의 사람들은 갈등을 피해 우리는 중위도에 있습니다. 고위도로 이동하는 덥죠? 고위도로 이동하는 도미노 같은 이주와 갈등이 이어진다. 저위도의 가난한 나라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이곳은 곤충이나 파충류의 땅이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 근데 제가 여의도에 살잖아요. 여의나루역 그 주변에 한강을 가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번 가보십시오. 들리는 소리가 중앙아시아 쪽 그리고 동남아시아 계열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국가로 따지면 그 여의나루역에 일요일에 모인 사람들은 한 40개국에서 50개국 정도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날씨 좋은 날 요새 날씨 좋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편안하게 한국 사람들처럼 치킨 시켜 먹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술도 먹고 그렇게 있습니다. 살기 좋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초간빙기로 향하며 기온이 빠르게 높아지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고위도의 일부 지역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인류는 이 흐름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끔찍하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예. 451페이지 제가 일부러 해놓은 곳은 이거는 주식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450페이지에 어떤 흥미로운 대목이 있냐면요. 러시아와 비슷한 위도에 있는 캐나다도 러시아, 캐나다를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끝에 있는 중국, 러시아, 캐나다를 다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 캐나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와 비슷한 위도에 있는 캐나다도 미래의 지구온난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다. 이곳 역시 러시아 시베리아와 마찬가지로 냉대림과 불모지가 넓게 펼쳐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처음부터 이민을 기반으로 탄생한 나라인 만큼 러시아와 사정이 여러모로 다르다. 이민자를 유치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인다. 게다가 경작 가능 지역이 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곡창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다고요? 산업혁명 전에 농경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신석기 시대. 예. 그리고 땅을 찾아다녔지. 유럽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유럽이 그 땅을 찾아다니는 중세 1500년대잖아요. 1400년대, 1500년대. 바로 그 직전에 뭐가 있었죠? 예? 굶주림, 질병, 팬데믹, 흑사병, 중세 암흑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신대륙을 개척해서 착취를 통해서, 금을 통해서, 다른 작물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유럽의 어떤 부르주아가 형성이 되고, 네덜란드에서부터 형성이 된 부르주아 집단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꽃피었죠.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예. 재밌죠. 그래서 461페이지에서 이분이 다시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을 깨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461페이지에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아예 그 제목이 소제목으로 단일민족이라는 환상.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예.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면 한국인의 2100년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뉴스에서도 가끔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에 1.6도씨가 올라서 세계 평균치를 훨씬 상회했다. 게다가 도시에 갇혀있는 열섬 효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다른 나라들 전체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우리는 평균 기온은 1.1도씨 올랐는데 우리는 1.6도씨 올랐다는 거죠. 예.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후난민. 아까 말씀드렸죠. 여의나루 역쪽 한번 가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기후난민 또한 난해한 문제가 될 것이다.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이 4도씨 이상 오르면 2024년이에요. 2100년이면 우리는 못 볼 가능성이 높지만 박보는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4도씨 이상 오르면 태국의 수도 방콕이나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월 평균 기온은 30도씨를 훌쩍 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들의 더 위협적인 건 기온 상승보다 해수면 상승이다. 국토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냐고요? 난민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471페이지에 지리학자가 그냥 아무 편견 없이 외교를 막 걱정해. 외교를. 끝부분인데요. 이거 꼭 읽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등 북쪽의 이웃 국가와 외교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까닭에는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기후위기, 우리도 난민이 돼서 저쪽 위쪽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남쪽은 너무 더워가지고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우리가 오히려 북쪽이면 북한이죠. 북쪽에게 야 휴전선 좀 개방해라. 시원한 곳으로 조금 가자. 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 막 일부러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 날 것처럼 사람들 조장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우면 이게 뚫리겠습니까? 그 길 자체가 안 뚫리겠죠. 근데 중국, 러시아와는 점점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만이 최선이다. 대립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미국 편에 드는 것만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 무식한 분이잖아요. 자, 기후의 눈으로 본 외교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등 북쪽의 이웃 국가와 외교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까닭에는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식량위기와 같은 지정학적 이유가 더 크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지정학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땅덩어리를 어디서 어느 쪽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너무 늦지 않게 남북의 화합과 평화부터 이뤄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네. 반론을 할 수가 없네. 네. 어떻게 반론을 하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반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간특한 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미국이 석유를 뭐 급할 때 갖다 쓰는 나라가 여러분 중동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대신에 군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유럽이나 나토의 국가들이나 그다음에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적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죠. 미국이 공격당하는 적이 없었죠. 이제까지 본토가. 하와이 공격당했고 본토가 공격당한 적은 없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는 국토가 넓어지고 있고 뭐 샌드 오일 샌드도 굉장히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들이 지금 넓어지고 있고 경작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인구수가 아무리 지금 이민 늘려봤자 4천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인구수가 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물론 캐나다 경제에 뭔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랄까요 바이브레이션 막 역동적인 그런 게 좀 떨어지잖아요. 캐나다는 영국 같은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마다의 아마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엄격히 달라서 그게 통일적으로 가는 게 특히 퀘벡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거기도 약점이 있는 국가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를 한번 봐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식량, 에너지, 물,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국가로 따진다면 여전히 북미 대륙의 ETF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캐나다의 주요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뉴욕의 이제 증권거래소에 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예. 번뜩 들었고 책을 보시다 보면 다른 생각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제 팁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한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우리는 자본이 없으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환경이든 에너지든 뭐든 간에 기존의 제조업이나 석유화학이나 뭐에서 신재생에너지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무슨 뭐 원전이든 뭐든 간에 기존의 소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그 소고기를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아주 잘 개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갑자기 그 순서 기존의 사다리의 순서가 있어요. 기존의 사다리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갑자기 막 인도가 제조업으로 여기로 퍽 들어오거나 인도네시아가 뭐 중국과 한국 사이로 퍽 들어오거나 베트남이 퍽 들어오거나 이럴 일은 세계 역사에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정말 최단기간에 한 30년 만에 이뤄놓은 제조업의 기반도 뭐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그러면 그 제조업과 각종 과학으로부터 산출되는 신산업을 이 환경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같이 엮어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야지 어디 공중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입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거는 사기입니다. 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다. 뭔가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 전에 히스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CEO나 거기 중요한 무슨 그 과학자가 상당한 그 업력과 경력과 이력을 가진 기업들만 성공합니다. 10년, 20년 그 사람들이 뭐 또는 30년, 40년 쌓아놓은 그런 기업들, 그런 산업들, 그런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저는 거기에서 기회를 보고 있고 빨리 어떤 비전과 방향을 이런 기후변화에 맞게 돌린다면 그래도 좀 과거에 가던 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한국 그래도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투자적으로도 봐야 되겠다. 예, 요거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인의 기원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여기까지 한 30분 또 지났네요. 예, 뭐 잘 되겠죠. 네? 오, 슈퍼챗 또 들어왔어요. 슈퍼챗 아즈라엘님이 9월도 평창 덕분에 잘 버텼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잘 버텼습니다. 10월, 11월, 12월 추워도 이제 촛불은 추울 때가 제격이지 않겠어요? 11월, 12월 봄쯤 되면 뭔가 좀 그 슈퍼챗 다른 분은 랄라님이 또 보내셨구나. 랄라님이 최주류 짱이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랄라님, 아즈랄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계속 들으시는 임은윤계 캔디님이랄지 정시현님, 심은정님이랄지 이런 분들 때문에 한 30여 분 들어오셨어요. 30초 분, 예, 30초. 강전아님 이렇게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듣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제가 왜냐면 저는 나름대로 그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그 수신료를 받아서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저를 거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신료의 가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이 정치가 너무 이제 엉망이어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많이 하고, 이거를 뭐 매주 거기에는 이제 광고가 붙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가장 애정을 갖고 있고, 우리가 결국 살아가야 되는 문제, 인생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 최주류에서 가능하면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철학적인 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는 제가 언제까지 이 유튜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건강에 허락하는 선에서 계속 할 텐데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뭐 벌고 쓰고 잘 쓰고 그리고 잘 죽고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잘 놀고 잘 놀고 그런 이야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준비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